중국의 경제 체제가 세계 경제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92년부터예요. 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부터 92년에 본격적인 개방을 했어요. 근데 92년부터는 이제 임금도 싸고 하니까 기술은 별로 없었지만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팔았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일환이 된 것은 2001년 WTO 가입이죠. 그래서 WTO에 가입하면서부터는 중국 제품이 다른 나라 제품과 비슷한 관세와 비슷한 제도 속에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2001년부터 중국 경제가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경쟁력이 강화되는데, 지금 와서는 미국이 그때 WTO에 가입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중국이라는 나라를 WTO에 가입시키고 무역을 통해서 중국이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처럼 부유한 국가가 되면은 중산층이 나올 거고, 중산층이 나오면은 민주주의를 요구할 거고, 중국도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빌 클린턴이 2001년에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2012년에 보니까 반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힘은 엄청 세졌는데 경제적으로 세계 무역 대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공장이 됐죠. 사실은 중국이 없으면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가죠. 그렇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2012년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주석이 되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죠. 2049년 중국을 세운 100년이 되는 해에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야심을 숨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국한테 우리 신형 대국 관계를 맺자.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양대 세계 경제니까 우리끼리는 좀 다르게 좋은 관계를 맺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중국은 또 공정한 게임을 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외국 회사는 자기 나라 못 들어오게 하면서 자기 나라는 또 맘대로 세계로 막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 물건 팔고 직접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2017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를 부과했고 10% 25%, 그리고 이제 2021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2022년부터는 주요 핵심 산업에서, 특히 그 반도체나 AI나 바이오 같은 산업에서는 중국한테 기술을 안 주는, 다시 말하면 미국은 2001년부터 계속된 중국의 엄청난 성장 또 무역 보고 아차 안 되겠다 하고 2015년경에 이게 지금 우리가 봐줬더니 이제 슬슬 기어오르네, 이제 거의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이제 점차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이 되면서 10년 걸려서 지금 2024년에는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성장과 기술 진보를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게 현재죠. 그렇게 따져볼 때 갑자기 이제 효율이 지배하던 경제 논리에서 안보라는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기업의 국적이 있다고요? 네,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제 안보 논리가 경제 효율 논리를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틱톡을 나가라고 지금 법을 통과시켰고, 꼭 미국 대 중국만이 아니고 미국의 US 스틸이라는 철강 회사를 일본 회사가 인수하는 것도 막았고, 또 일본은 또 한국이 투자했던 라인 야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등등 보면은, 갑자기 지난 몇 년 사이에 국적이 강해지고 국가가 강해지고 주권이 강해지면서 기업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말하자면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정말 무역이 자유화되고 투자가 자유화되고 금융이 자유화되던 시기는 진짜 먼 옛날 같은 시기가 되고, 이제는 다시 국가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기업의 국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답은 기업의 국적이 약해졌다가 자원민족주의가 대두했다가 다시 소련이 붕괴되면서 최고조로 달했다가, 그랬다가 2015년부터 다시 국가가 안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현재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결국은 기업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으로 점점 커지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영을 누가 가져오느냐? 기업이 가져오는 거죠. 번영을 국가가 가져오는 건 아니죠. 번영은 기업이 부가가치 활동을 창출하면서 번영이 생긴 거거든요. 번영한다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잘 살게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번영이 오느냐? 평화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이 있는 시기가 태평성대인데, 지금 생각하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는 진짜 태평성대였죠. 지금 세계적인 번영을 가져온 것은 아까 잠깐 말했지만은 세계적으로 형성된 글로벌 밸류 체인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뭐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무슨 마더보드 뭐 등등이 가장 그 부품과 소재를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에서 조립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죠?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극도로 분업화되고 발달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번영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간단한 거죠. 우리가 이런 시계나 무슨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렇게 싸게 쓸 수 있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용인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또 경제 논리는 있잖아요. 소비자들은 싼 걸 원하고 낮은 물가를 원하잖아요. 그죠? 인플레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중국과 차단하고 싶어 해도 소위 그게 바로 밸류 체인 디카플링인데, 중국의 밸류 체인과 분리하고 싶어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부품, 소재, 조립을 배제한 제품을 지금 만드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든. 거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미국은 정치나 안보만 생각하면 중국하고 옛날 소련처럼 관계를 딱 끊고 싶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경제 효율과 안보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간단치가 않죠. 경제 효율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그걸 원하거든. 싸고 좋은 제품을 원하거든. 싸고 좋은 제품은 중국에서 나오거든. 그러면 중국이 미워서 중국을 차단하고 싶지만 중국의 싸고 좋은 부품은 또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완전히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말하자면 국가 이익과 소비자 효용이 충돌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민주사회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선택이 쉽지가 않은 거죠. 중국을 소외시키거나 중국을 차단하고 싶어도 아주 교묘하게 해야 되죠. 물가를 너무 올리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산업에서 중국 기업을 차단시키려고 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죠. 다시 써야 돼요. 근데 솔직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교과서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국제경제학 교과서 다시 써야 된다. 왜냐하면 국제경제학 교과서라는 것은 처음에 자유무역이 좋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뭐 안보 논리로 무역을 막는 것은 실제로는 보호주의다, 뭐 이런 얘기로 꽉 차 있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미국의 정책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 미국이 변심을 한 거죠. 말하자면 자유무역이 미국한테 유리할 때는 자유무역이 좋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유무역이 미국한테 불리하네 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자유무역을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자유주의니 무슨 이념이니 하는 것보다 국익이 우선했다. 국익이 우선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국익 최우선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국가를 위한 보호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는 암흑기죠. 암흑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은 중국 경제의 성장을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경제를 해왔거든.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중국 경제 성장 자체에 우리가 재미를 봤고, 두 번째는 중국이라는 생산기지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했고, 그런 점에서 지난 30년 동안의 대한민국 경제의 번영에는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의 통합이라는 그 변수가 크게 작용을 했거든. 근데 갑자기 미국이 중국 경제와 단절을 하겠다고 하니 한국은 두 가지 면에서 다 어려운 거죠. 첫째,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성장률도 둔화됐고 뭐 한 4% 정도로. 그래서 중국 경제 자체가 둔화된 면도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성장도 둔화되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을 더 이상 우리가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제조업은 세계 최일의 경쟁력을 갖게 되니까 우리는 중국 기업들한테 밀리게 됐고, 이 냉엄한 현실이에요. 이게 30년 동안의 호시절이 끝나고 새로운 험악한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끝났어.
지난 30년 동안의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끝났어. 중국의 성장에 편승해서 재미를 보던 시기가 끝났어. 이제는 중국 기업한테 경쟁력에서 밀리는 시대가 시작됐어.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새우등이 되고 있어. 등등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인 여건, 안보적인 여건은 어떻게 보면 30여 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그걸 인식해야 되죠. 새로운 성장 모델이 나와야 돼요. 그거는 1조짜리 질문이에요. 1조 달러짜리 질문.